네, 안녕하세요. 2025년 마지막 밥보다 투자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편다송입니다. 빈센트입니다. 편풋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작용할 줄이야. 어저께 오후가 되면 네. 정고점이 바뀔 것이다. 사실 네. 좀 자신 없어서 오후로 늦춘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빨리 될 줄이야. 그러니까요. 지금 오전 몇 시죠? 64만 6천 원이 전고점이었죠. 네. 지금 오늘 4,223포인트 아까 한 정고점이 한 9시 반쯤? 네, 9시 반에 전고점 뚫었네요. 그러니까요. 너무 빨리. 네, 어쨌든 뭐 오후장까지 봐야겠지만 연일 우리 증시의 기세가 좋다. 어저께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지 국장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인데 그래서 마지막 거래일이다 보니까 한 해를 리뷰해보고 내년도를 조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분을 초대했다고요? 네, 오늘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님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3프로TV는 첫 데뷔. 네, 처음 출연했습니다. 네,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좀 긴장도 되기는 하는데 열심히 또 좋은 이야기들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지은 대표가 여러 방송에서 많이 유명하신 분인데 저희 3프로TV에서는 이 상하리만큼 연이 좀 닿지 않았는데 그래도 2025년 이 뜨거운 한 해가 가기 전에 이분을 모실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자, 오늘 2025년을 돌아보고 내년을 조망한다고요? 네, 오늘은 2025년 이제 오늘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2025년 시장에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해보고 또 다가오는 2026년에는 우리가 어떤 기업과 그리고 어떤 자세로 시장을 봐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먼저 2025년을 좀 리뷰해 볼까요? 네, 일단 제가 한번 제목을 좀 붙여봤어요. 제목, 네. 네, 2025년 주식시장의 마무리 그리고 2026년에는 폭넓은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부분인데 잠깐만요. 네. 올해 지금 연초 대비 70% 이상 상승했는데 제한적 상승이라면 뭐 내년에는 또 한 두 자릿대 이상 간다는 겁니까? 안 그래도 그 말씀 하실 것 같았는데 네. 이제 코스피 4천이 넘었는데 무슨 소리냐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한적 상승이라는 이야기는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 다 느끼셨을 거예요. 이번 연도는 유독 가는 종목만 계속 가는 그런 제한적인 상승이 나왔다라는 부분으로 제가 한 줄 정리를 해봤고 2026년에는 폭넓은 상승이 기대된다는 건 소외됐던 종목들까지도 한번 쭉 데리고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그림 한번 표지 좀 띄워주세요.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그러니까 왼쪽에 파란색이 네. 저 종목이 몇 개 없구나. 오른 게. 그리고 오른쪽에는 폭넓은 많은 종목들이 이제 움직일 거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2025년에는 화살표를 보시면 화살표가 가기는 가는데 밑에서 이렇게 바닥을 가고 있는 화살표도 많아요. 네. 근데 2026년에는 거의 다 모든 화살표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데 아마 2026년에는 그동안 소외됐던 섹터 지금 너무 많거든요. 시장에 사실 지수 대비해서 그리고 코스닥도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못 갔기 때문에 코스닥에도 소외됐던 종목군들이 2026년에는 저렇게 쭉 갈 거다라는 걸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젠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내년도에는 난이도가 좀 높아진 시장이기 때문에 종목을 선별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그런 의견도 있는데 이지은 대표는 아니다. 많은 종목에 갈 수 있다. 갔으면 좋겠다. 갔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2025년에 잘 갔던 섹터가 반도체죠. 네. 반도체 한번 어땠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반도체가 시장을 이렇게 이끌어왔고 4천을 넘기기 이렇게 할 수 있게 가장 좀 도움을 많이 줬던 대표적인 종목들이 이제 반도체 쪽에서 나왔고 1등 종목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반도체 왜 이렇게까지 갔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일단 메모리의 패러다임 자체가 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뭐 IT 기기 판매 연동돼서 경기를 많이 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AI 인프라 자산으로 이동을 하면서 경기가 안 좋아도 AI 투자는 지속됐고 그에 따라서 지속적인 좀 인프라 자산으로 인한 상승세를 좀 이어갈 수 있었고 일단 빅테크들의 AI 데이터 센터 무한 경쟁은 이번 연도에도 지속이 됐어요. 우리나라 하나로 440
145조 원 정도 되는 규모의 자금 투입이 있었는데 물론 뭐 오라클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 뭐 투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노이즈가 지속적으로 AI 거품론에 대한 발목을 잡는 이슈가 나왔지만 계속 그거를 불식시킬 수 있는 투자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들 스토리가 나오면서 역시나 AI 관련된 시장에 대한 기대 심리는 계속 키워갈 수 있게 만들어줬고 또 HBM 솔림이 만든 범용 디램 가격의 역설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인데 네. 그 전으로 돌아갔을 때 사실 삼성전자 주가는 계속 못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HBM 시장, AI 시장의 주역은 HBM이다라는 이야기만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이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지금 학습에서 추론으로도 넘어가는 데 있어서 범용 디램에 대한 쓰임새까지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많은 기업들이 생산 공정 자체를 HBM 쪽으로 집중을 하면서 이제 공급이 더욱더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다 보니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이 됐고 지금 DDR4 같은 경우에는 $8를 돌파를 했다. 7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해줬고요. DDR5 같은 경우에도 4배 폭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범용 디램 시장도 계속해서 좀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HBM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범용 디램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만 HBM은 수익성은 좋긴 하지만 생산량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갖고 있는 가운데 결국 범용 디램에 대한 가격 상승을 계속해서 만들어갔고 지금 요즘에 시장에서 제가 2026년에 있을 수 있는 이야기도 같이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결국 시장은 2026년에 나올 수 있는 재료를 주가로 끌어서 또 시장에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HBM4 등장에 대해서 2월 달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양산의 그 원로 잡고 있는데 HBM4가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HBM3E 시장도 계속 불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 이 부분을 왜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느냐 그게 바로 이제 HBM3E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공급자 우위 시장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H200 쪽으로 중국 쪽에 허용이 될 수 있다는 소식도 나오잖아요. 근데 H200에는 HBM3E 라인이 탑재가 되기 때문에 HBM3E 쪽으로도 공급자 우위 시장이 계속 형성이 되고 가격 자체도 계속 상승이 된다는 거죠. 그럼 캐시카우를 바닥에 깔고 HBM4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같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HBM3E에 대한 매출도 지금 2026년 시장 내 비중 45% 차지할 것이고 가격도 더욱더 점핑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까지 빌드업을 한 건데 네. 결국 이번 증시 2025년에서 뭐 여러 주인공들의 기업이 있었지만 SK 하이닉스를 빼놓을 수가 없고 HBM의 절대 지배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블랙웰에 대한 독점 공급, 물론 삼성전자가 바짝 추격을 해서 지금 HBM3 12단 쪽으로 퀄테스트 통과했다라는 이야기가 올 한 해만으로도 엄청 많이 나오다가 네. 이제 마지막 쪽에서 통과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HBM3 12단과 16단은 SK 하이닉스가 절대적인 지배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 세계 최초로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긴 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지금 2월 달에 턴키 방식으로 우리가 지금 SK 하이닉스와 TSMC의 협력을 좀 타개하겠다. 우리가 더욱더 기술적인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2월 기점으로 해서 많은 평가들이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차세대 루빈 칩에 대해서 HBM4 공급을 가장 빨리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이에 따른 기대감이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끌어올려줬고 결국 숫자가 증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삼성전자 메모리 이익을 추월을 했고요. 그리고 낸드는 사실 우리가 적자 사업부였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안 했는데 ESSD 수요 폭증으로 인해서 흑자 전환하는 기조를 얻어냈고 분기 영업이익이 결국 1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를 지속적으로 우상향으로 끌어줬고 지금 글로벌 자금의 선택이 어디인가 물론 외국인 지분율은 계속 변동성이 있기는 했어요. 중간에 네. 이탈도 좀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은 있었지만 외국인 지분율을 한때는 60% 정도를 찍으면서 굉장히 킹에 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시장은 지금 기대를 하는 게 바로 ADR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아요. ADR. 이거 궁금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ADR 관련돼서는 지금 ADR을 발행을 하면
마이크론이 어저께 미국 증시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저께 기술주들이 거의 다 많이 좀 밀렸거든요.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새로운 AI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그 너무 투자금이 좀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엔비디아보다는 지금은 마이크론의 시대가 왔다. 메모리 기업들이 이제는 그 수혜적인 측면을 가장 받아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기술주들 다 약간의 조정이 나올 때 마이크론 혼자 좋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ADR을 통해서 미증시에 상장을 하게 되면 SK 하이닉스는 마이크론 대비해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저평가 매력이 부각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ADR 관련돼서 재공시가 1월 9일에 됩니다. 1월 9일에 되기 때문에 1월 9일 전까지 아마 시장은 ADR 시장에 좀 기대감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투자 경고 해제가 되자마자 5% 넘는 급등세가 나왔어요. 어저께.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결국에는 글로벌 패시금 자금 유입도 가속화가 될 것이고 그리고 자사주 활용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좀 말이 많아요. 지금 3차 상법 개정을 앞두고 꼼수를 부린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고 자사주 규모가 2.4% 정도면 한 10조 원 정도 규모인데 이 규모 너무 작다. 미증시의 ADR 쪽으로 상장을 한다 해도 의견과 말은 많기는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ADR 쪽으로의 관심과 무게중심은 좀 있기 때문에 1월 9일 재공시를 앞두고 주가는 기대감에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00조 원 규모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모멘텀인데요. 결국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생산량이 증가를 하면서 지금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 속에 생산량이 같이 발맞춰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더욱더 좀 폭발적인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쭉 보니까 결국 HBM의 절대 강자였던 SK하이닉스 이지은 대표 말씀하신 걸 쭉 들어보니까 여전히 좋다. 호재도 있고 이벤트도 있다. 더구나 연초가 되면 ADR 상장에 대한 이슈도 새로운 리레이팅이 될 것이다. 하지만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 그동안 HBM 그러면 항등식으로 SK하이닉스였는데 네. 이제는 삼성전자가 등장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전에 없던 이제 경쟁 구도인데 그러면 그동안 독주했던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한테 헤게모니를 넘겨야 되는 거 아닌가? 적어도 헤게모니가 넘겨지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독주의 시대는 끝난 거 아닌가. 그래서 실제 여의도에서 수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내년도 탑픽으로 SK하이닉스는 많이 올랐지 않나. 이젠 삼성전자가 탑픽인 곳도 종종 있거든요. 네. 그럼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건가요? 제가 지금 이거 SK 하이닉스란 거는 많이 올라와서 가지고 온 거고요. 네. 여전히 SK 하이닉스가 많이 갈 수 있다라는 부분보다는 저는 이제 스케줄을 어떻게 잡으면 좋겠냐라고 고민을 한다면 2월 달 기점으로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HBM4를 양산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 이번에 테스트에서 사실 삼성전자가 전력이라든지 전력 효율성 그리고 가동 속도에 대해서 최고 평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턴키 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마진에 대한 부분,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높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희비는 엇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TSMC와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수익성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이 부분이 2월 달에 저는 좀 판가름이 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HBM 시장도 그렇고 결국 지금 AI 수요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범위까지 폭발을 하고 있고 지금 구글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도 AI 가속기 관련돼서 계속 신제품을 출시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HBM 관련돼서 경쟁자의 출현은 상당히 불편할 수 있는 재료이긴 하지만 워낙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미루어 봤을 때는 좀 HBM4 쪽이 아닌 HBM3 이쪽 라인으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저는 우호적인 부분들은 있지 않을까. 특히 엔비디아 H200 수출 허용 쪽으로는 SK 하이닉스 쪽이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라인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잘 가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네. 사실 저희 7월 달부터 방송했는데 저희 SK하이닉스는 우리 또 편다송 아나운서가 꽤 좋게 봤죠? 아주 좋게 보여요. 아주 좋게 봤죠? 네, 그래서 자 그런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를 복귀해 볼 때 HBM 빠질 수 없고 거기에 히어로라고 할 수 있는 SK하이닉스를 한번 봤다면 뭐 결론적으로 소고를 내리자면 여전히 내년에도 뜨거울 거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올해 텐베거 종목들 그러니까 10배 이상 수익률을 봤던 종목들 중에
로봇이 또 빠지면 안 되잖아요. 네. 올해 뜨거웠던 로봇은 앞으로도 좀 뜨겁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뜨거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지금 2025년 후반부부터 로봇주들이 갑자기 기지개를 피기 시작을 했는데 갑작스러운 기지개가 로봇주들이 통상 최근에 올랐을 때 보면 반짝 상승을 하고 말았던 경험들이 많았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로봇주 이번에도 그냥 반짝 상승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이번 후반부에서는 로봇주들의 시세 랠리가 굉장히 좀 무서웠고 그 이유를 한번 같이 찾아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2025년 휴머노이드 시장의 거대한 서막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2025년에는 6.5조 원 규모의 시장 규모가 연평균 무려 70%의 성장을 하면서 2030년대에는 45조 원까지 커질 것이다라는 시장의 평가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제 예전에는 로봇 시대 먼 이야기다. 아직까진 상용화되려면 멀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2026년도를 이제 상용화 원년의 해로 삼은 중국 기업들, 미국 기업들이 속속들이 이제 시장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로봇주들의 시세를 끌어줬고요. 일단 대한민국 이거는 좀 제목이 약간은 자극적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지금 로봇 혁명의 중심에 아직 서지는 못했지만 이제 그 길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피지컬 AI가 탄생할 수 있다라는 예고가 나오면서 일단 AI가 탑재가 되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로봇 이렇게 현실화가 될 것이다. 뭐 테슬라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피지컬 AI의 탄생 그리고 기억나는 게 2025년 초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로 삼성전자가 등극을 하면서 주가가 엄청난 폭발적인 시세를 만들었는데 그때 대기업의 M&A라든지 이런 투자 가속에 대한 이야기가 줄지어서 좀 나와줬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적으로도 150조 펀드 그리고 지금까지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 로봇 산업이 잘 발달하지 못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규제를 좀 혁파한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가장 로봇주들이 후반부 들어서 상승할 수 있었던 큰 이유는 노란봉투법의 통과라는 그 소식이 있었습니다. 노사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고 또 사람 대신 로봇이 적용이 되면 자동화 수요가 폭증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왔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임금 상승이라든지 위험한 일을 로봇이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봇 산업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출발점에서 사실 로봇주들의 시세가 상승을 이어갔고 또 K 휴머노이드 얼라이언스 출범에 대한 모멘텀도 있었는데요. 2030년 휴머노이드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부품에 대한 국산화라든지 그리고 민간 기업들 학계가 결성한 연합체로 앞으로 좀 로봇 쪽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결국에는 로봇주들의 이제 상승세를 이어갔고 이렇게 쭉 로봇주들이 순환매도 나오고 상승세도 나오다가 결국 1월 초에 CES 일정이 있습니다. 1월 6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데 이제 기술에 대한 증명을 넘어서서 이제는 대량 양산의 시대로 2026년이 갈 것이고 1월 달에 열리는 이 CES에서 현대차가 지금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틀라스가 첫 공개 시연을 한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의 이런 로봇 동맹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다. 그리고 LG 쪽에서도 또 차세대 홈 로봇을 공개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로봇주들이 일정에 따른 또 상승세를 이어가게 만들어줬고 또 가장 큰 재료로서 작용이 된 부분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넥스트 AI를 로봇으로 찝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AI 다음 국가전략 산업으로 로봇을 지정하겠다. 2026년에는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여기서 우리나라 부품주들이 움직였던 가장 큰 이유도 사실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기술 패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쪽이 정말 기술적으로 유니트리도 그렇고 압도적인 로봇 관련돼서 양산 기술을 갖고 있고 기술력에서도 좀 앞서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다 보니까 견제하기 위해서는 또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망 재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로봇 쪽에서 공급망을 잡고 있는 게 아마 중국이 68% 정도를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공급망 재편을 하는 데 있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가 될 수 있다. 물론 다른 나라도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 안에서 기술력이 좋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점쳐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부품주들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기억을 하시는 게 액추에이터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로봇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좀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액추에이터?
네, 휴머노이드 원가의 비중을 한 30에서 50%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핵심적인 부품인데, 뭐 로봇의 힘이라든지 정밀도, 민첩성을 좌우하는 핵심 모터, 감속기, 제어기, 센서를 다 통합한 모듈을 이제 우리가 액추에이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일단 기술적인 해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고출력이라든지 고효율, 소형화를 동시에 구현하는 높은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기술이다 보니까 이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결국에는 공급망 재편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제가 앞서서 이제 K 휴머노이드 출범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부품에 대한 국산화를 진행을 하려고 한다.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이 지금 로봇에 대해서 미국보다 뒤처졌어, 중국보다 뒤처졌어, 일본보다 뒤처졌어. 그래서 포기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의 나라이다 보니까 결국 로봇에 대한 부분들이 기술을 발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현실 속에서 부품에 대한 국산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장 첫걸음으로 이뤄내려고 하기 때문에 국내 정책적인 모멘텀,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급망 재편에 있어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부품 쪽이다. 그 안에서도 액추에이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바로 이 로보티즈라는 기업이 굉장한 시세를 이어갔어요. 물론 원익홀딩스가 이제 부품 쪽에서 로봇송 관련돼서 1등을 차지하긴 했지만, 원익홀딩스는 워낙 반도체 사업부라든지 여러 사업부들을 좀 같이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로보티즈는 글로벌 휴머노이드의 심장을 만드는 기업이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제목을 이렇게 좀 만들어 봤는데, 네. LG전자가 일단 지분을 좀 갖고 있어요. 많은 지분은 아니지만 6%대 정도 되는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얼마 전에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를 대량으로 좀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유니트리도 고객사로 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보적인 기술력, 그리고 검증된 파트너십, 그리고 양산 수혜, 이제 유니트리도 휴머노이드 양산에 진입을 할 것인데, 그러면 액추에이터에 대한 대량 공급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실적 반등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로보티즈가 올해 굉장한 시세 흐름들을 좀 이어가게 만들어줬고요. 뭐 흑자 전환도 이뤄냈습니다. 사실 뭐 큰 폭의 흑자 전환은 사실 아니었지만,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그리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로봇주를 투자할 때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실적이 나와? 그래서 실적 뒷받침 안 되는데 믿고 투자할 수 있겠어? 라는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몇 안 되는 흑자 전환을 이뤄낸 기업이다. 그래서 이번에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탑재를 했고, 시장에서는 로봇 안에서 이제 주도주의 역할을 하는 종목이 되었다라는 게 좀 가장 큰 모멘텀이고, 결국에는 로봇 섹터 안에서는 요즘에는 이제 부품주들이 먼저 움직이다가 최근에는 자율주행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시세를 이어가면서 로봇 섹터 안에서도 순환매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도 로봇주들, 뭐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에 대한 이슈도 있겠지만 결국 휴머노이드 양산의 원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쭉 뭐 다 좋죠. 로봇이 이제 전략 산업이고 키워야 될 산업이고,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다 있고, 더구나 로보티즈 올해 한 10배 맞아요. 정도 시세를 냈죠. 그런데 더할 나위 없이 올해 영업이익이 또 한 36억 정도 플러스고, 네. 그런데 그래도 밸류에이션이 100배예요 거의.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돈을 법니다, 되게 고무적이고, 국가가 밀어줍니다, 다 좋고. 네. 근데 주가도 10배 올랐는데 밸류에이션은 100배고 지금 네. 정확히 한 97점 몇 배던데. 그러니까 지금 갈 길이 멀단 말이죠. 그러니까 혹시 로봇이 과거에도 그런 트렌드가 많았으니까 그냥 트레이딩 영역에서 끝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를 내년도에도, 물론 로보티스가 지금 시총이 보니까 3조가 훌쩍 네. 넘었던데, 이게 30조, 300조를 가는 게임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동안 이제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뭐 퍼가 엄청나죠. 사실 근데 성장 섹터는 우리가 좀 다른 영역과 다른 시선에서 봐야 된다라는 생각도 저는 아직은 좀 갖고 있는데, 물론 지금 영역에서는 트레이딩 영역으로 봐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2025년에 선반영돼서 너무 끌어와서 올라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CES 일정 전후로 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로봇주들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큰 폭의 조정은 아닐 수는 있겠지만 상방에 대한 룸들을 좀 제시하는 종목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로보티즈를 제가 가장 많이 오른 로봇주들 안에서 선별적으로 보다 보니까 로보티즈를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전체적인 로봇주들을 봤을 때 작은 영업이익이긴 하지만
이제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들이 한두 종목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 섹터 전체를 바라보는 시선과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의 개선의 효과들도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규모적인 측면이나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상당히 부재하지만 트럼프 행정명령의 서명의 기대감, 거기에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이제 로봇주들도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과 2026년이 휴머노이드 이제 양산의 좀 원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오히려 저는 지금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양산이 되는 그 시기에 정말 시장이 기대할 만큼의 그런 모델을 세상 밖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그렇게 됐을 때 얼마나 수주에 대한 부분들과 지금 노르웨이 한 기업은 B2C로 구독 서비스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진짜 성과를 걷어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뒷받침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안에서도 좀 기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내년에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 3 양산 일정을 보면 아직 명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3월에서 5월 정도 되면 아마 밸류체인 기업들이 공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전후로 해서 저는 기대감이 좀 더 커질 수 있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뭐 한라캐스트라던가 그리고 여러 기업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런 기업들의 움직임은 저는 지금보다는 좀 더 밸류에이션을 떠나서 기대감적인 측면으로 좀 더 탄력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료 AI 기업들도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했었는데 흑자 전환에 성공한 기업이 나왔어요. 근데 앞으로도 이런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안에서 좀 선별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잘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2023년으로 돌아갔을 때 뷰노, 루닛, 뭐 JLK 이런 네. 1세대 의료 AI 종목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업들이 처음에는 단순 기대감으로 쭉 상승을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하다가 이제 흑자 전환 올해부터 될 거예요 했는데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시장은 그래 이번 분기는 약속 못 지켰지만 다음 분기는 한번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역시나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정말 주가는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동안 의료 AI 관련돼서 미국 쪽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의료 AI 시장이 AI 많은 분야에서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의료 AI 기업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시장 참여자들도 아니 의료 AI 시장이 AI 안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한다는데 왜 우리나라 기업들은 안 움직이지?라고 생각하셨겠지만 네. 신규 상장주들이 시장에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키텔스케어, 프로티나, 뉴로핏 뭐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서 신규 상장을 했는데 예전보다는 신규 상장에 대한 허들이 좀 높아졌고 해외 쪽의 매출 비중을 이미 갖고 있는 기업들이거나 이미 승인에 대한 모멘텀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이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의료 AI를 보는 시선이 바뀌었는데 여기서 흑자 전환을 이뤄낸 기업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업이 왜 흑자 전환을 나타낼 수가 있었냐? 정말 실제로 기술력을 갖고 지금 병원에서 도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 기술이 뭐냐면 이제 시어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 이름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네. 이 회사가 다른 기업과 좀 차별화된 부분이 뭐냐면 국내 병원에 이미 도입이 돼서 정말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인데 심전도 이제 체크하는 이렇게 여기다 네, 붙여가지고 붙이는 거요? 네. 이거 체크하는 그게 환자가 이제 움직이면서도 그냥 누워서 계속해서 이거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서도 패치형으로 붙여서 그 성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원격으로 이제 입원하고 있는 환자의 여러 가지 그 리듬 상태를 그 간호사분이 데스크에서도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편리성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두 가지의 기술을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갖고 있는데 이번에 영업이익을 또 흑자를 만들어내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의료 AI 관련된 기업들은 실적을 못 만들어 단순 해외 쪽으로 계속해서 좀 성과를 내려고 문턱을 넘어가려는 시도만 하고 있지 돈은 못 벌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 이미지를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좀 타개를 시켜줬고 또 분위기가 좋게 신규 상장주들이 출연을 하면서 시장에서의 의료 AI 관련주들이 순환매를 통해서 자금이 돌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지금 시어스 테크놀로지는 이미 병원에 도입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이렇게 도입이 되면서 숫자를 만들어내는 기업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 기준점을 이렇게 삼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료 AI 네. 1세대의 도전은 경이로웠으나 네. 사실 주가는 그 다음 세대, 음. 2세대에 좀 더 폭발했다. 그 올해를 복귀해 보면 뭐 HBM,
그다음에 로봇, 네. 그다음에 의료 AI. 올해는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전력, 전력. 에너지원. 그치. 그러니까 전력과 에너지원은 늘 뭐 병목 형성이니까. 네. 그 올해를 AI라는 큰 혁명 속에서 네. 다양한 것들이 이제 화제되고 있었는데 네. 뭐 시간이 벌써 30분이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뭘 봐야 되는 겁니까? 내년에 여전히 AI를 봐야 되고요. 네. AI에 대한 부분들 시장은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빅테크 기업들도 이제는 경쟁으로 가고 있잖아요. 에이직 반도체가 또 출연을 하면서 네. 자사의 자체 칩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더 가속화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 AI 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베팅하는 움직임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서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산업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피지컬 AI. 결국 AI가 더욱더 진화함에 따라서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하드웨어를 달고 세상 밖으로 움직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율주행,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도 많기는 하지만 뭐 카메라 모듈 쪽이라든지 지금 테슬라가 이번에 자율주행 쪽으로 채택한 기술이 결국 카메라 모듈 쪽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러 가지 재편을 통해서 자율주행에 좀 더 드라이브 걸겠다. 뭐 이런 기조들도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AI에서 파생될 수 있는 산업들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그 외에 시장에서 부각을 받진 못하지만 분명히 일정과 모멘텀이 있어서 부각은 못 받아도 혼자 나 홀로 독주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숨은 섹터들도 있으니까 그런 숨은 섹터들도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바이오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숨은 섹터 어떤 게 있나요? 저는 엔터를 좀 보고 아, 있어요. 엔터. 네. 엔터요? 네. 엔터 뭐 뜨겁지 않나요? 최근 뭐 중국과의 교류도 있고 네. 또 드림 콘서트? 맞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있고 또 BTS 돌아왔고. 그쵸. 최근 뭐 어제 뉴스 보니까 뭐 뉴진스는 또 완전체가 아니다라고. 어쨌든 뉴스거리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사실 엔터는 지금 뭐 2월 달에 이제 드림 콘서트가 홍콩에서 열리는데 중국도 그렇고 마카오 뭐 여러 전역에서 같이 방영이 된다라는 모멘텀도 있기는 하지만 엔터를 뭐 한알령 해제 이걸로만 보기에는 저는 좀 아쉽고 오히려 이제는 역으로 한알령은 플러스적인 부가적인 요인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워낙 바뀌잖아요. 한알령 해제 된다 안 된다 계속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하나의 모멘텀으로 좀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북미 시장 지금 BTS 완전체 돌아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빅뱅도 3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거기에 이제 엑소 또 귀환을 하고요. 블랙핑크도 다시 한번 완전체가 또 돌아오면서 내년에는 메가히트급 가수들이 1년 내내 한번 일정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저는 엔터주들이 바람이 좀 강하게 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3분기 때 실적 쇼크가 많았죠. 특히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진짜 너무 안 좋게 나왔어요. 뭐 하이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별로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저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 너무나 BTS 효과가 그러니까 티켓도 정말 많이 팔리긴 하지만 요즘 콘서트에서 가장 크게 보는 건 티켓뿐만 아니라 굿즈 판매 그 IP를 활용한 굿즈 판매에 대한 매출이 또 어마무시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출 상승이 아마 다양하게 골고루 엔터주들 쪽에서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엔터주 그리고 하이브 좀 탑픽으로 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엔터주가 주 수익원이 굿즈인 것이죠? 네, 티켓도 좋기는 한데 사실 지금은 굿즈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나의 IP를 가지고 굿즈라는 게 F&B 쪽으로도 붙일 수 있는 거고 화장품으로 붙일 수 있는 거고 의류로 붙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확장성을 가지고 본다라고 한다면 굿즈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근데 엔터주는 리스크가 재계약을 안 한다 혹은 어떤 멤버가 탈퇴를 했다 이러면 정말 주가가 네. 하락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리스크는 내년에 없을까요? 이 리스크가 내년에 무조건 없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왜냐면 사람이 하는 부분이라서 저는 네. 엔터주를 엔터주를 좋게 보는 게 원가가 들어가는 게 사실 없어요. 사람만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물론 비용적인 측면들은 들기는 하죠. 여러 스텝들이라든지 뭐 무대를 꾸미는 데 있어서 무대를 또 대여하는 데 있어서 이런 나가는 비용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 리스크라는 게 항상 가장 큰 게 엔터주라서 명가암이 좀 뚜렷한 산업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이 무조건 없을 거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제 완전체들이 워낙 강력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완전체들이 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는 면역력도 좀 생긴 것 같아요. 옛날에는
열애설 터지면 주가 급락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네. 열애설 터져도 또 주가가 잘 반영을 하더라고요. 반응을 이렇게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열애설이 터져도 주가는 빨리 메이크업한다. 이게 무슨 네. 뭐 최근에 뭐 트렌드의 변화인가요? 예전에 이제 카리나가 한번 열애설이 났었을 때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BTS 멤버와 또 에스파의 멤버가 또 열애설이 났는데도 볼 반응이 없는 걸 보면 네. 이제 뭐 사람 리스크도 리스크긴 하겠지만 그 이후에 엔터주들이 올라온 걸 보면 블랙핑크 완전체가 모이면서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올라오니까 그 이후에는 뭐 리스크가 터져도 정말 강력한 어떤 트리거적인 부분들이 있으면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시켜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한일령 우리가 엔터 그러면 또 반사이익으로서 네. 한일령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던데. 맞아요. 지금 중국에서 일본 가수들의 공연을 뭐 취소하고 서로 굉장히 좀 공연들을 취소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혜적인 측면도 보지만 또 시장에서는 그럼 중국 멤버가 있는 그런 그룹은 또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일시적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좀 흔들리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뭐 그렇게 크게 시장은 오히려 반사 이익 쪽으로, 반사 수혜 쪽으로 반응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쪽은 오히려 저도 시장에서는 반사 수혜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확실성보다는 반사 수혜에 더 집중하는 게 맞는 건가요? 자, 그렇다면 2025년은 제한적 상승이었는데 내년에는 폭넓은 상승이다라는 것은 많은 종목들이 순환매처럼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인데 올해 순환매를 트레이딩한 사람은 성공했을 거고 트레이딩에 약한 사람은 순환매가 오히려 엇박자가 나서 상당한 포모가 있을 거거든요. 왜냐면 연초부터 그냥 대형주 하나 들고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괜히 순환매 한다고 했다가 엇박자 나고 근데 여전히 내년에도 그러면 많은 종목들이 가려면 이 자금들이 순환적으로 계속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보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죠? 일단 그 어느 때보다 정부 정책적인 모멘텀들이 좀 강하게 붙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코스닥 활성화 정책도 이제 곧 나올 거고 또 상차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약간 적극적인 움직임이 정부 개입 쪽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순환매적인 측면으로 최근에 움직이지 못했던 종목들까지도 자금이 좀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점쳐볼 수 있고요. 이거는 바람이기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 상반기 때는 오히려 대형주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선택지가 좀 작음으로써 괜찮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후반부 들어서 로봇주들이라든지 뭐 자율주행 새로운 섹터들이 생겨나면서 워낙 자금 이동 현상들이 너무나 빨랐고 네. 그 부분을 이제 박자를 맞추다고 하다 보니 엇박자가 많이 나신 분들도 계실 거라서 차라리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올라오면 그런 선택적인 부분들도 선택지도 더 넓어질 수가 있고 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또한 좋은 대응과 좋은 결과치를 도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좀 더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전체적으로 좀 수급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냥 저의 바람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코스닥 활성화 대책 2018년하고는 다를 겁니다. 그리고 정부의 의지가 강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 오늘만 놓고 보더라도 코스피는 올타임 하이를 찍었지만 코스닥은 또 소외되고 있고 우리가 너무 희망 섞인 희망회로만 돌리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전반적으로 아까 표현을 잘 주셨지만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오르는 종목이 몇 개 없었다 네. 보니까 그냥 가는 종목 오케이였는데 한 9월 달부터 뭔가 크게 바뀐 것처럼 다 번갈아 가면서 막 올랐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정말로 이 포모가 극대화됐는데 내년에도 주도주를 딱 보면 여전히 주도주에 손이 가야 된다고 저도 주창을 하고 있지만 비싸졌고 또한 가격이 높고 그렇다고 소외된 종목 쪽 보니까 화장품 저 밑에 있고 엔터는 그래 다 알겠어 뭔가 올 것 같아 그런데 여전히 리스키한 것 같아 로봇 등등등 그럼 내년에 그냥 엔터만 보면 되는 겁니까? 또 다른 업종 종목을 봐야 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 바이오 잠깐 바이오? 얘기하신 네. 것 같은데 그 내년에도 바이오 네. 코스닥이니까 바이오 코스닥이니까도 있지만 내년 이제 JP모건 헬스케어도 있고 또 네. 2월 달에는 ADC 관련된 유럽 학회도 있고 계속해서 2월 달, 3월 달 일정들이 있잖아요. AACR도 있고 계속
일정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종목군들이 이제 순환매가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우리나라가 기술 수출이 아마 역대급을 찍었는데 이제 바이오하면 항상 위험한 종목들, 좀 단순 기대감만 가지고 가는 섹터, 약간 이게 있었는데 저는 네.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물론 모든 종목들이 그랬던 건 아니지만 좀 신뢰를 주는 한 해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ABL 바이오도 그랬고, 뭐 알테오젠, 정말 많은 기업들이 기술 이전을 이뤄냈고, 또 이번에 신규 상장된 종목군들, 뭐 알지노믹스라던가 이런 종목들, 에임드 바이오 이런 종목들 보면 이미 기술 이전을 이뤄내고 시장에 상장을 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일정들도 많고, 또 시장에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또 비만약, 지금 비만약 같은 경우에도 주사제에서 경구용으로 아마 넘어가는 네. 원년해가 내년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비만약 쪽으로의 다시 한번 기대도 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바이오 쪽도 우리가 내년에도 여전히 무게중심 두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만약 저희 그 바쁘다 수자나 출연진들도 비만약에 대해서 유행이 한번 돌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비만약 글쎄 뭐 날이 날인 만큼 그럼 내년에 비만도 많잖아요 종목들. 네. 굳이 한 세 개만 뽑아볼까? 한 세 개만 뽑자면 뭐가 있을까요? 비만약 하나만 뽑을래요. 하나 뽑을래요? 왜냐면 저는 뭐 D&D 파마텍도 좋고 네. 이제 주사제 쪽도 좋고 한데, 제가 하나를 말씀드린 이유는 기존에 이제 시세를 이어갔던 종목군들은 거의 주사 치료제 관련돼서 이제 GLP-1 계열 펩타이드 기반 종목들이었는데, 이제 경구용으로 넘어가면서 일동제약이라는 기업을 제가 보고 있는데, 이번에 일상에서 성과치를 굉장히 잘 도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주사 치료제 제 주변에도 효과 보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작용이 좀 있어요. 위쪽으로 약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전 부작용. 사실 부작용을 경험했어요. 정말요? 저 한 달 하다가 복부 팽만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이 너무 그래서 저는 그만뒀거든요. 한다사 선수가 맞을 일이 없는데 날씬하신데. 조용히 이것저것 좀 조용히 해보고 이것저것 있었습니다. 하니까? 날씬하셔도 또. 네. 근데 일동제약이 보니까 시총이 벌써 1조가 넘었네요. 네. 시총이 1조가 넘기는 했는데, 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약 가지고 이렇게 시총이 올라온 게 아니라 기존 사업부를 통해서 이제 흑자 전환을 이뤄내면서 이렇게까지 올라온 거고요. 제가 이 회사를 보는 이유는 지금 알약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그동안 특히 일동제약이 이번에 제가 아까 임상일상 좋은 결과치 도출해냈다라고 했는데, 다른 약군과 대조를 했을 때 이 위쪽으로 이런 약간의 복통이라든지 이런 거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줄었고, 그리고 반감기라고 해서 우리가 주사제를 하면 반감기가 꽤 길게 가서 네. 효과가 지속되는 건 좋긴 하지만 부작용이 뒤따르는데, 경구용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짧아요. 그래서 먹고 나서 다음 약 먹을 때쯤에는 효능이 완전 사라지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뭐 불편함이라고도 할 수는 있겠지만 부작용을 줄여줘서 길게 복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점으로 또 있기 때문에, 알약 같은 경우에는 대량 생산도 가능하고요. 그다음 원가 같은 경우에 굉장히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라일리가 지금 속도는 가장 빨라요. 지금 네. 삼성이고 상용화가 아마 2026년 상반기 때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일라일리가 상용화 됐어?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업들 어디 봐야 될까? 그러면 내년에 글로벌 임상 이상 일정이 있고, 일동제약은 또 이번에 지금 또 JP모건 있잖아요. JP모건에서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효과를 좀 입증을 한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결국에는 일동제약을 굉장히 좋은 시세를 만들어줄 거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화이자가 중국에 저분자 화합물 기반으로 한 비만 치료제의 기술 이전 3조 정도를 했거든요. 기술을 이제 가져갔는데 비슷한 사업 모델이에요. 일동제약의 이 비만 치료제가. 그래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더 가져가도 되겠는데 라는 부분이 있고, 시장에서는 아마 계속 임상 단계에 올라갈수록 돈이 너무 들잖아요. 그래서 아마 2026년도 이상쯤에는 기술 이전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일동제약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동제약도 근데 연초대에 보면 참 많이 올랐다. 이것도 한 많이 4배 올랐어요. 올랐죠? 네. 그러니까요. 그럼 정리해보면 하이닉스와 시어스 테크놀로지 일동제약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뭐 대부분 내년에는 엔터와 의료 AI, 그다음에 바이오 이런 쪽에 기회가 있을 거다. 근데 오늘 이준 대표 오셔가지고 이 말이 되게 좀 뇌리에 박는 게, 제한적 상승이 2025년이 끝나고 폭넓은 상승, 많은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
대부분 지금 여의도 컨센서스가 선택과 네.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쵸. 이럴 때는 가는 종목과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컨센서스가 모아져 있는데 아니다. 폭넓게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사실 저의 스타일은 추세를 약간 추종하는 스타일이기도 해서 네. 가는 종목을 더 긍정적으로 보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렇긴 하지만 이제 시장에 정말 자금 자체가 지금보다 해외 주식보다는 또 우리나라 주식을 권유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이런 흐름들 속에서 자금 자체가 좀 더 풍부하게 퍼진다라고 한다면 소외됐던 종목군들도 좀 더 기지개를 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기대를 해보는 거고요. 상반기 때는 특히 가는 종목이 더 갈 수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들도 가는 종목이 정말 매력적이긴 하지만 가는 종목도 따라잡다가 박자를 놓치거나 했을 때는 그만큼 리스크한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밸런스적인 부분들도 필요하고 이제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좀 이렇게 개혁이 잘 돼서 네. 시장이 좀 체질적인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체질 개선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엇박자가 멋있죠. 잘 타면. 하지만 엇박자에 대한 고충도 상당 부분 있는데 그래도 2026년에는 체질 개선하는 한 해를 우리는 준비해보자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이지스타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마켓 이슈 하나하나로 돌아오겠습니다.